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키는 대칭키에 비해서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76년도에 처음 소개됐으니까 제법 지났죠. 제법 지났습니다. 그래서 76년도에 DP와 헬멘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학술적인 문헌의 소개를 이 기술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얼마 꽤 좀 됐는데 영국의 각 나라에서는 이제 비밀 문서를 보관하는 기간이 있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비밀 문서도 공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의 비밀 문서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 공개된 문서를 보니까 76년도 이전에도 영국 정부 내에서는 이 알고리즘들을 다 개발을 해가지고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공식 문서가 공개가 돼가지고 76년도 이전에 미국 정부도 공개키 암호화 개념을 알고 있었구나 라는 거는 이제 나와 있진 않아요. 물론 그것도 재미난 거 보면은 영국 그 정부가 그 기술을 미국에도 줬더라고요. 그 내용은 또 나와요.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76년도에 처음 등장을 했고 여기서는 사용하는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서로 다르고요. 두 개의 키를 쓰고 하나를 공개키, 다른 하나를 개인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전달하고 싶으면 공개키로 암호화할 것이고 그럼 그 공개키로 암호화된 문서를 풀 수 있는 건 대응되는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들은 모든 것은 그렇지 않은데 거꾸로 개인키로도 암호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키로 암호화하는 경우에는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누가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그리고 둘 다 개인키로 암호하든 공개키로 암호하든 중요한 것은 공개키의 인증이 되겠습니다. 이 키가 누구의 것인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그 확인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 인증서라는 겁니다. 인증서. 그리고 이 대표적인 공개키 알고리즘에는 RSA, L감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타원곡선 이런 게 있고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 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RSA,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RSA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공개키 인증이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던 그 얘기예요. 플러스 KB를 줄 때 얘가 이거를 플러스 KB를 플러스 KC로 바꿔치게 되게 되면은 앨리스는 플러스 KC가 밥 걸로 착각하게 돼서 사용하게 되면 실제 밥은 볼 수 없고 캐럴이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키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개키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걸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인증서라는 겁니다. 공개키 암호화의 사용 용도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도 대칭키 암호를 사용하는데 똑같이 다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수학 연산을 사용해서 암호 알고리즘 구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비해서는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메시지들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하지 않습니다. 암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메시지들은 주로 대칭 암호 알고리즘. 대신에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으로는 키를 안전하게 확립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간단한 짧은 키를 암호에서 교환할 때에는 뭘 써요? 공개키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키는 또 전자 서명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KB로 메시지를 암호화. 이게 이제 전자 서명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요 이렇게 히스토리인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요 두 개의 암호 알고리즘은 얘는 인수분해 문제에 기반하고 있어요. 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거. 인수분해가 뭔지 알죠? 10을 인수분해해라. 소인수분해해라. 그럼 10은 2 곱하기 5예요. 그렇죠? 그게 인수분해인데 이 RSA 알고리즘은 n 이퀄 pq라는 요 n이라는 값을 쓰는데 이 n은 소수 p와 q를 곱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얘가 예를 들면 2048비트다. 그러면 얘는 한 1024비트가 되어야 되겠고 얘도 1024비트가 되어야 돼요. 1024비트 수예요. 엄청나게 큰 수예요. 그래서 이런 수를 주면 이 n을 인수분해해라. 그럼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질 수도 없고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가장 빠른 인수분해하는 알고리즘 써도 뭐 100년, 1000년 걸리는 뭐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n이 공개키의 어떤 값이 되는데 이 n을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그 시스템이 깨지는 거예요. 공개키로부터 뭘 계산할 수 있어요? 개인키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문제예요. 엘가마는 요거랑 조금 다르게 이산대수라는 문제를 쓰는데 비슷한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문제.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계산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에요. 100년, 100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컴퓨팅 속도는 어떻게 돼요? 모어의 법칙이 따라서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빠르게 발전하면은 옛날에는 100년 걸렸던 게 지금은 10년, 1년 뭐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RSA를 쓸 때 얘가 1024비트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024비트를 쓰면 안전하지 않다 그래요. 왜? 그만큼 현대 컴퓨팅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계속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컴퓨팅 속도가 늘어나는 측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키의 길이는 길어져야 되죠. 키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만큼 또 컴퓨팅 속도는 빨라졌겠지만 불편해지는 건 있어요. 보관해야 되는 키 길이가 늘어나고 연산 속도도 느려지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에 또 지금 요즘 직면한 문제는 뭐냐면은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양자 컴퓨팅? 저도 뭔지 잘 모르는데 조만간에 양자 컴퓨팅이 도입이 되면 이거 말짱 꽝 된대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을 쓰면 엄청나게 더 빨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썼던 암호 알고리즘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안전성이 다 없어지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산대수와 RSA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지금도 쓰이고 있는데 얘네들의 문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뭘 늘려줘야 돼요? 키 길이를 늘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중간에 나온 것이 타운 곡선이라는 게 나왔어요. 타운 곡선. 그래서 타운 곡선이라는 것은 그 이산대수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같은 안전성을 갖춰줬을 때 이 타운 곡선은 필요로 하는 키의 길이가 대폭 작아요. 그래서 점점 요즘은 타운 곡선 알고리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키 길이를 줄이고 같은 안전성이니까 키 길이를 줄이고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개키에서도 그런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인증서. 그럼 인증서는 뭐냐? 인증서. 공개키 할 때 인증서가 필요한데, 인증서는 이 공개키가 김상진 거라고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전자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 이름, 주체. 요게 주체가 오너, 소유자가 여기 김상진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 공개키 정보가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이 전체를 전자 서명해요. 누가 서명하냐? CA라는 인증기관이 서명을 해서 이 문서를, 전자 서명된 문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전자 서명된. 그래서 김상진 공개키다라고 증명해주는 전자 문서, 전자 서명된 문서를 발급해주고 그 문서를 확인함으로써 이 공개키는 김상진 거다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증기관은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만 쓰고 있어요. 공인인증서를 쓴다는 것은 국가에서 승인된 기관들만이 인증서를 발급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인인증서고요. 미국 같은 데는 공인인증서를 안 쓰고 사설인증서를 써요. 베리사인. 이거는 국가 정부기관이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예요. 근데 거기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사용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이렇게 불만 가져야 될 요소는 아니다. 공인인증서라는 게.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혹시 화폐전쟁 읽어봤어요? 미국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국가기관이에요? 사설기관이에요? 사설기관이에요. 거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고 신용의 나라고 그런 그 재벌들이 뭔가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거기는 그런 사설기관들이 중앙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삼성이 해준다. 그럼 신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그렇게 이제 중앙은행도 국가기관이고 사설 이런 회사들이 소유하는 기관이 아니고 인증서라는 것도 중요한 문서니까 나라에서 발급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인인증서. 근데 이 공인인증서가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것은 나라에서 만들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나라의 어떤 그 나라에서 승인한 기관에서 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공인인증서를 웹브라우저 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웹브라우저는 보통 뭘 접근 못해요. 내 파일 시스템을 원래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라는 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은 내 파일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웹브라우저에서 파일 시스템을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다른 외부적인 기술을 써야 돼요. 그때 썼던 게 뭐야? 뭘 썼어요? 처음부터 썼던 거. 인증서를 쓸 때 뭘 썼어요? 액티브엑스를 썼어요. 그 액티브엑스가 문제예요. 공인인증서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공인인증서 쓰려다 보니까 웹브라우저에서 안 돼. 웹브라우저 안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더해서 그걸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대부분 뭘 썼어요? 액티브엑스를 썼어요. 근데 이 액티브엑스가 허점이 많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액티브엑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너무 강제화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무조건적으로 뭔가 하라는 거예요. 30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공인인증서 써라. 뭐 이런 정책들이 잘못된 거일 수 있어요. 뭐 굳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사용자가 나는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써서 쓰고 싶다 하면 쓰게 해주면 되는 거고 인증서 쓰지 않고도 나는 그냥 사인만 해서 물건 구입하겠다. 문제돼도 나는 돈 케어 하겠다. 그럼 그냥 쓰게 하면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30만 원 넘으면 무조건 해라. 뭐 외국인은 안 해도 되고 뭐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지, 공인인증서라는 그 자체, 기술,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사용자 이름 뭐 이런 거 말고도 유효기간, 뭐 용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요. 유효기간은 보통 우리 1년짜리 쓰죠. 1년짜리. 그리고 용도는 우리가 쓰는 건 보통 전용이 있고 범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범용 공인인증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범용 인증서를 써요. 왜냐하면 은행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내 인증서를 쓰려고 하기다 보니까 범용 인증서를 쓰는 거야. 한번 발급받아서 인터넷 뱅킹 할 때도 쓰고, 뭐 민원24 가서 뭐 주민등록 등본을 뛸 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거야. 쇼핑할 때도 썼었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전용 인증서는 그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인터넷 뱅킹용이면 인터넷 뱅킹.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전용은 공짜로 발급해줘요. 근데 범용을 발급받으려면은 일정의 돈을 뭐 내야 돼요. 뭐 5,000원 뭐 이 정도 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증서를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다른 사람 거를 확보를 했어요. 그럼 이 인증서가 유효한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확인을 할 때 4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4가지 단계가. 첫 번째는 인증서에 있는 이 서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CA가 맞는 게 맞는 건지. CA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니까 공인인증기관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거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건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인증기관이 만든 건지. 그게 인증서의 서명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직 유효한 건지. 그 다음에 사용 용도를 확인해야 돼요. 뭐 우리는 이런 서명 암호화 용도보다는 범용인지 전용인지 이걸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 폐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폐지 여부는 뭐냐?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거기 신용카드 여러분들 뭐 체크카드든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유효기간 내에서는 그 카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 쓰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고 누구한테 뺏길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하죠. 나 분실했다. 그러면 그 카드는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어떻게 돼요? 폐지된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게 만들어요. 그거를 누가 쓰려고 그러면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증서도 마찬가지예요. 유효기간이 1년짜리예요. 그럼 1년 동안 원래 쓸 수 있는데 중간에 내가 문제가 돼가지고 패스워드 잊어먹었어.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과거 인증서는 아직 유효한 거죠.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옛날에 발급받은 인증서는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유효기간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폐지된, 사용하지 않게끔 막아놓은 인증서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요겁니다. 폐지 여부입니다. 인증서 폐지 여부. 그래서 이런 4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매번 이 4가지 절차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인증서를 내가 또 쓴다. 그러면은 1번, 3번은 안 와도 될 거예요. 미리 확인했으니까. 근데 유효기간하고 폐지 여부는 매번. 뭐 내가 어제 확인했는데 오늘 쓰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폐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유효기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2개는 다시 확인 안 해도 돼요. 인증서의 서명은 하루 지났다고 서명이 무효화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서명 값이니까. 그래서 4가지 단계 중에 단계 2와 단계 4는 늘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인증 체계인데 여러분은 주로 공인인증서를 은행 쓸 때 발급받았으면은 여기서 발급해줘요. 금융결제원에서. 얘가 국가에서 승인한
공인 인증기관이에요. 금융결제원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받아요. 근데 가끔 잘못하면 여기서도 받기도 해요. 코스콤은 주로 증권 거래할 때 쓰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데예요. 코스콤은. 그리고 그 밖에 5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발급받아요. 그러면 내 인증서는 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서명한 거예요. 뭘로? 이 사람의 개인키로. 그럼 얘의 개인키를 확인하려면, 서명 확인하려면 금융결제원에 뭐가 필요해요? 인증서가 또 필요해요. 그럼 이 인증서는 또 누가 만들어요? 얘가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트리 구조로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는 인증기관을 최상위 인증기관이라 그래요. 근데 최상위 인증기관은 걔 인증서는 누가 발급을 못 해주죠. 하나님 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발급을 못 해줘요. 그래서 얘는 자기 자신이 발급해놓고 본인이 서명을 해요. 자체 서명 인증서를. 그럼 자체 서명 인증서는 아무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공개를 해요. 그냥 이게 내 거다라고 공개하고 못 바꾸게 고정을 시켜놔요.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거 내 거야 하고 다른 사람은 이걸 못 쓰게끔, 여기에 누가 뭐 덮어씌우거나 뭐 못하게끔. 하여튼 요 최상위 인증기관 맨 꼭대기 올라가면 얘를 할 게 없다. 이게 이제 조금 딜레마인데,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서명 인증서라는 걸 쓰고, 그 자체 서명 인증서 된 인증서들을 조작하거나 해코지를 못하게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공개해가지고 못 바꾸게끔 그런 조치, 그런 안전성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인증기관이 2군데가 있어요. 민간 쪽, 정부 쪽. 그럼 이 둘 간에는 상호 인증이라는 걸 해요. 또 우리와 미국에 있는 인증기관 간에도 상호 인증을 해요. 서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증서를 베리사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증서를 베리사인이 서명해주고, 우리도 베리사인 거를 서명해주는 거예요. 인증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저거 베리사인 거 맞다. 요거 그 국가 루트 CA께 맞다. 이렇게 상호 인증을 하게 됩니다. 상호 인증서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 그 밑으로는 트리 방식. 그래서 가입자의 인증서는 그 상위 걸 또 상위께 올라가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인증서를 확인할 때 얘 걸 확인하려면 얘 걸 확인해야 되고, 얘 걸 확인하려면 얘 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얘 거는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얘 거는 굳이 확인 안 하고 얘 것들은 또 계속 확인하면 되죠. 얘네 확인했으니까 가지고 다른 가입자들을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올라가는 과정을 매번 해야 되는 건 또 아니겠죠. 그렇죠? 요거는 한번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아까 했던 요 4가지 절차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폐지 목록, 폐지. 그래서 신용카드하고 비슷한데, 이게 또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게 저런 방식을 썼을까, 좀 웃을 수 있는 방식인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긁으면 신용카드 정보가 신용카드 회사로 가요.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이 카드가 적법한 카드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뭐 사용 한도는 남아있는지 아닌지 막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해줘요. 그런 방식을 쓰죠. 근데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요 폐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럼 인증기관한테 가서 뭘 달라 그러냐면, 인증서 폐지 목록을 달라 그래요. 그럼 그 폐지 목록을 받아다가 그 폐지 목록에 지금 내가 확인하는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폐지된 거니까 쓰면 안 되겠고,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유효한 걸로 생각해서 내가 사용을 해도 됩니다. 폐지 여부. 그래서 폐지된 목록을 유지한다. 근데 이 폐지된 목록도 중요한 보호 자산이죠. 누가 여기다가 내 거를, 나 폐지 안 돼 놓으면 내 거를 못 쓰게 되죠. 그렇죠? 또 폐지된 건데 거기서 빼내면 유효한 거가 되잖아. 그래서 이 데이터도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폐지 목록도 인증기관이 전자서명에서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서명에서 발급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이 발급할 수 있고, 거기 있는 데이터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수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정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 키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키는 인증기관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 목록은 우리가 뭔가 어떤 서비스를 처리할 때 배드 리스트 방식이 있고 굿 리스트 또는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 있어요. 같은 말인데, 배드 리스트는 나쁜 것들만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서 폐지 목록에는 뭐만 모아놔요? 배드 리스트만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굿 리스트를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왜 배드 리스트를 유지할까? 어느 게 더 안전할까? 안전성은 굿 리스트가 더 안전하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배드 리스트를 유지하나? 총 전체의 인증서 중에 배드는 일부겠죠. 어느 게 더 많을까? 굿, 좋은, 유효한 인증서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드 리스트를 유지하는 이유는 배드가 상대적으로 훨씬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배드 리스트의 경우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폐지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굿 리스트의 경우에는 배드 리스트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들어가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뭐 둘 다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굿 리스트가 훨씬 더 좋다고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우리가 효율성 측면에서는 굿 리스트를 유지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배드 리스트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인증서 폐지 목록은 계속 증가할까요? 영구적으로 계속 늘어날까요? 여기는 폐지 목록에는 인증서 자체를 유지하진 않아요. 뭐만 유지하면 되냐면, 뭐만 유지할까? 일련 번호만 유지해요. 기본적으로 일련 번호. 폐지된 인증서의 일련 번호만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폐지 사유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증서를 통째로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몇 번이 폐지됐다 쭉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목록이 계속적으로 증가될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교과 소개할 때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 수업에서 이제 정보보호 암호기술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잖아요. 드리면 그거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꼭 여기서만 쓰는 기술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응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뭔가를 구축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에이징 테크닉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에이징. 나이가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은 에이징이 돼가지고 나이가 돼서 자동적으로 그 DB에서 제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거가 안 되면은 DB가 너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고 DB를 만들면 에이징 테크닉은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뭐만 들어가면 될까요? 폐지된 거지만 뭐만? 유효기간이 아직 유효한 것들만 유지되면 돼요.
얘가 여기 유지되다가 유효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여기에 유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나가요. 그러면 걔는 폐지 목록에서 제거되는 게 아니라 뭐에서 제거돼요?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지 목록에는 뭐만 들어가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들 중에 폐지된 것만 유지가 되고요. 여기에 유지되다가도 그 인증서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여기서 빠져요. 그러면 이 목록은 이렇게 조금씩 늘다 줄고 늘고 주고 해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커지고 뭐 이러지 않는다. 그래서 왜 배드리스트를 유지하는지 이런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할 때 우리는 배드리스트를 유지할까? 굿리스트를 유지할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어느 게 더 많을까? 어느 게 더 안전할까? 뭐가 더 중요할까? 또 유지했을 때 여기에 유지된 데이터는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가? 언제 제거할 수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뭐 DB들 만들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개키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고 이 요소들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키 기반 구조라 그래요. 공개키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공개키 기반 구조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되겠고, 전 세계적으로 공개키 기반 구조가 우리나라처럼 잘 구축되어 있는 데가 드물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요. 인터넷 뱅킹을 쓰다 보니까 공인인증서 없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좋은 용도로 좀 나는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와서, 어쨌든 공개키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공개키 기반 구조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 인증기관도 있어야 되겠고 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기관들이 인증기관, 등록기관, 검증기관, 이 세 가지 기관이 꼭 필요하고, 보통은 이런 인증서 디렉토리라는 게 있는데 요건 실제 필드에서는 안 쓰여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으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이 실제 김상진이 맞는지 확인하고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등록기관이라는 게 그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등록기관은 누가 하고 있을까? 어디가? 여러분의 신원은 누가 확인해 줄까? 인증서 발급할 때. 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통장을 발급받으려면은 여러분들 신원을 밝혀야 돼요. 신원 확인하고 그 통장을 발급해줘요. 그래서 은행이 그 역할을 하게 되겠고, 코스콤 같은 데서는 증권회사가 그 등록기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등록기관에서 신원을 확인해주고, 신원이 확인됐다라는 정보를 주면 얘가 발급을 해줘요. 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증서 발급받을 때도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인증기관 통해서 이렇게 서로 메시지 주고받아서 발급받게 되는 게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할 때 지금은 나한테만 주지만 이 인증서를 발급한 이 인증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증서라는 건 공개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키가 김상진 거라고 증명을 해주는 그런 문서예요. 그래서 이 문서는 비밀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원래 학술적으로는 인증서를 발급할 때 그 인증서를 공개 디렉토리에 공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화번호부처럼 돼 있어서 김상진의 공개키가 필요하면 김상진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가면 김상진의 공개키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런 공개키 디렉토리를 쓰지 않아요. 이게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만약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랑 비밀스럽게 통신하고 싶다. 그럼 김상진의 공개키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얻으려면 지금은 저한테 어떻게 달라 그래야 돼요. 근데 이런 디렉토리가 있으면 거기 디렉토리 가서 김상진의 공개 키를 요청하면 김상진 거 주면 돼요. 그럼 내가 인증서 확인하고 쓰면 돼요. 이메일 주고받을 때 암호해서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증서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복잡하니까 폐지 목록도 내가 받아서 뭐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게 복잡하니까 검증기관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내가 안 하고 얘한테 대신 요 인증서 좀 확인해 줘 라고 할 수 있고, 또 요 인증서가 폐지된 거야 아닌데 이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yes, no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기관, 인증서를 확인할 때 대신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잘 구축되고 잘 운영되고 있어야지 공개키를 쓰는데 문제가